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뭐하냐? 군대 오니까 그냥 나이 많은 이등병일 뿐이더라. 법이고 뭐고 맞고 자빠지는 게 일상이었고 말리면 잘난 척한다고 욕먹고 기록하면 찢어버리고 결국 혼자 남더라.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해. 그때 그 말,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 통째로 바꿨거든. 정희현은 부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6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 준비를 하던 중 입대한 그에게 이곳은 낯선 세계였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보낸 편지가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박영숙의 손글씨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볶음밥과 떡볶이를 만들며 아들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였죠.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가정을 꾸려온 그녀에게 이연의 입대는 또 다른 걱정거리였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이연은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활관 구석 침대에서 법학 서적을 읽으며 조용히 지내려 했죠. 하지만 그의 나이와 학력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야, 서울대 나온 할아버지 오셨네. 병장 김상수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2살인 상수는 이연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계급장을 앞세워 반말을 했죠. 나이 많다고 까불지는 마. 여기선 계급이 전부야.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이현은 부대 생활의 암묵적 규칙들을 익혀갔습니다. 고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이유를 묻지 않으며 튀지 않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었죠. 그는 매일 어머니에게 안부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청소 시간에도 심지어 잠들 때도 언제 트집이 잡힐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그를 짓눌렀죠. 법대에서 배운 논리와 원칙들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연이 독서를 하고 있을 때 상수가 다가왔습니다. 야, 책벌레. 군대에서 법이 어디 있어? 여기선 내가 법이야. 상수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웃어댔습니다. 이현은 책을 덮고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도 분명 규정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을.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저녁 후 로스쿨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분식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을 모습,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모습 말이죠. 그 생각이 이연을 더욱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이연에게는 후임이 생겼습니다. 19살 이등병 정민호는 서울 변두리 출신으로 어눌하지만 성실한 성격이었죠. 이현은 민호에게 군 생활 요령을 알려주며 나름대로 챙겨주려 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는 튀지 않는 게 최고야. 시키는 대로만 하고 말대꾸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늦거나 간부에게 대답을 또박또박 하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상수와 다른 고참들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부대 생활관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내무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수가 그를 불러냈죠. 야, 정민호. 이게 뭐야? 침대 정리가 이거야? 상수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놓쳤다고? 이런 기본도 못 지키는 놈이 어떻게 군인이야? 상수는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생활관이 조용해졌죠.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딴 곳을 보며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알겠어? 상수가 다시 민호를 밀치자 민호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현이 일어났습니다. 김 병장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생활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현에게 집중되었죠. 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구타는 군 규정에 명시된 금지 행위입니다. 민호가 실수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도해야죠. 상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서울대 놈이 사고치네. 법대 나왔다고 여기서도 변호사 짓 하려나? 상수는 이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정희현. 내가 뭔데 나한테 규정 타령이야? 여기서 누가 선임이고 누가 후임인지 모르겠어. 규정은 계급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거죠. 이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대에서 배운 원칙에 대한 신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칙? 규정? 좋아. 그럼 앞으로 제대로 가르쳐 줄게. 그날 밤부터 이현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이현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정일병님,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괜찮아.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이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에서도 이런 일들은 감출 수밖에 없었죠. 박영숙이 걱정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보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상수는 이현을 부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정일병, 앞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해. 매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늦게 와서 다 식었네라며 차가운 밥만 주었고 가끔은 아예 식사를 거르게 했죠. 이현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며 상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군대 음식이 맛없다며? 그럼 안 먹어도 되잖아. 야간에는 불필요한 근무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정문 앞에 세워두고는 경계 근무라는 명목을 붙였죠. 이현은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병 한민수가 이현을 불러내더니 말했죠. 정일병, 오늘부터 다른 병사들과 대화 금지야. 내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혼자 반성해. 그게 무슨 말대꾸하지 마. 그리고 PX 이용도 금지. 당분간 개인용품 구매 없어. 이현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현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했죠. 혹시나 자신들까지 표적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편지마저 검열받는 것이었습니다. 상수가 이현의 편지를 빼앗아가며 말했죠. 뭘 쓰는지 확인해야겠어. 혹시 이상한 거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현은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조차 마음 편히 쓸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에게 현 상황을 알릴 수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체력적 한계가 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 힘든 작업까지 떠맡으니 몸이 버틸 수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이현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일병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등병 최준석이었죠. 준석이 부대 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상수에게 불려갔습니다. 최준석, 내가 오늘 몇 번째 실수야? 죄송합니다. 상수는 준석을 밀쳤습니다. 준석이 넘어지자 팔굽혀펴기 100개 해라고 명령했죠. 준석이 힘들어하자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이현은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설 수 없었죠. 자신도 이미 고립된 상태였고 나서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또 나서야 하나? 이현의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정일병, 이번엔 안 나서네. 상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무 말도 없어. 지난번에는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더니. 그날 밤 이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고 처음 가졌던 원칙에 대한 신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현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선배인 이지훈 변호사였죠. 현재 인권 전문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훈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몰래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수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이현은 기회를 엿보다가 다른 병사에게 부탁해서 겨우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이현입니다. 급하지 않은 일이니 시간 날 때 읽어주세요. 편지에는 구타 사건들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 위주로 정리했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현아, 내 편지 잘 받았다. 힘들겠지만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줘. 넌 고발자가 아니라 증언자다. 이지훈의 편지에는 구체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존재, 신고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것이었죠. 직접 개입은 못해도 법적 절차는 안내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 이현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수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상황, 증인들까지 세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들키면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현은 밤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몰래 기록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한민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현을 불러냈습니다. 정일병,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매일 뭔가 적어대고 있다며? 이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눈치챈 것 같았죠.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 그래, 일기면 보여줘봐. 한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현은 다행히 수첩을 잘 숨겨둔 상태였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죠. 그날 밤 이현은 이지훈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며칠 후 이지훈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이현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해.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군 인권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편지에는 군 인권센터의 주소와 신고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현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죠. 이현은 망설였습니다. 신고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둔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실태를 상세히 적었죠. 진정서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이현의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정서를 보낸 지 열흘이 지난 후 부대에 회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감사반이었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간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대장 이재영이 병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되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변하라. 하지만 이재영의 눈빛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괜한 말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감사관들이 개별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이현의 차례가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이현 일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대 생활은 어떤가요? 보통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이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 진실을 말할 기회였죠. 하지만 이재영 중대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간의 감사가 끝난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몇 가지 경미한 지적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죠. 이현은 실망했습니다. 그토록 용기를 내어 진정서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감사 이후 상수와 고참들은 이현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일병. 감사반이 온 건 우연이겠지? 타이밍이 참 절묘하던데. 다른 병사들도 이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만든 놈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민호마저 이현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일병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서. 괜찮아. 이해해. 이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식사도 혼자, 작업도 혼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죠.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중대에서 탈영병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등병 박철민이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사고 터졌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곧 진짜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박철민이 맞아서 그랬대. 고참들한테 계속 당하다가 못 견뎌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 이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문제들이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다. 상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적응 못하면 나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의 탈영은 단순한 적응 실패가 아니라 부대 내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이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탈영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살벌해졌습니다. 간부들은 더욱 예민해졌고 병사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죠. 이현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 이재영이 이현을 개별 면담으로 불렀습니다. 정일병, 앉아. 이재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도 끝났고 탈영 사건도 수습되었으니 이제 조용히 지내자. 이런 건 조용히 덮는 게 모두를 위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건 다 안다. 하지만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적응하지 못하면 본인만 힘들어져. 이재영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녁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로스쿨 갈 거면 괜히 이상한 기록 남기지 말고 조용히 나가. 며칠 후 대대장 이승만 중령이 직접 이현을 불렀습니다. 대대장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그를 압도했죠. 정이현 일병. 군대는 조직이야. 조직은 화합이 중요하고 화합을 위해서는 때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해. 이승만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내 진급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부대 이미지에 흠집 내지 마. 군대는 흠없이 굴러가는 게 가장 중요해. 정의는 내가 전역하고 해. 하지만 대대장님,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하지만은 없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있다가 전역하는 것뿐이야. 이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날 밤 이현의 개인 물품이 뒤져졌습니다. 상수와 한민수가 이현의 사물함을 모조리 뒤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뭔가 숨기고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조성우가 이현의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현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둔 기록장이었죠. 이건 뭐야? 일기라고 했잖아. 상수가 수첩을 펼치자 날짜별로 정리된 사건들, 구타 현장의 상세한 기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야, 정희현. 내가 진짜 우리를 고발하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뭔데? 한민수가 이현을 밀쳤습니다. 이현이 넘어지자 상수가 수첩을 찢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대가 시끄러운 거야.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현이 그토록 공들여 기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죠. 앞으로 이런 짓 또 하면 가만 안 둬. 알겠어. 고참들이 사라진 후 이현은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져 있었죠. 그 순간 이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져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수첩을 빼앗긴 후 이현은 사실상 감시 상태에 놓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고 개인적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죠. 상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현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이현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상수와 몇 명의 고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일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긴 내가 또 무슨 짓 꾸미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민수가 이현을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기록 같은 거 남기고 있는 건 아니지? 편지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돼. 알겠어? 조성우가 이현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내가 계속 문제 일으키면 여기 있는 모든 후임들이 피해를 봐. 그거 알지? 이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호를 비롯한 다른 후임들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이현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일병님, 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고참들이 저한테도 경고했어요. 정일병님과 가까이 지내면 저도 표적이 된다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괜찮아, 민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습니다. 이현은 이제 정말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날 밤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현은 그 내용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이재형 중대장이 이현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정일병, 문제가 심각해졌어. 위에서도 내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 정말 그만해. 저녁까지 2달 남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가. 그게 너를 위한 것도 부대를 위한 것도 돼. 이재형의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협박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죠.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모두가 피해를 봐. 나도, 너도, 부대 전체도 말이야. 이현은 사실상 항복 선언을 강요받았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날 밤 이현은 마지막 편지를 어머니에게 썼습니다. 엄마,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곧 끝나요. 하지만 그 편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검열이 두려웠거든요. 이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록은 총보다 멀리 간다는 이지훈의 말이 떠올랐죠. 언젠가는 말할 거야. 반드시. 이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험을 헛되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저녁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이현은 조용히 마지막 편지를 이지훈에게 보냈습니다. 선배님, 곧 전역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릴 날이 올 거예요. 저녁 후 이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박영숙은 아들의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죠.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눈빛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현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이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박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일들이 그렇게 쉽게 끝날 리 없다는 걸 말이죠. 천천히 말해줄 수 있을 때 말해줘. 엄마는 기다릴게. 이현은 로스쿨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군 생활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죠. 민호의 맞는 모습, 준석이 쓰러지던 장면, 그리고 찢어진 기록장의 조각들까지. 반년 후 이현은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군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는 냉철한 분석에 초점을 맞췄죠.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침묵하는 조직 문화와 구조적 폭력에 대한 고찰. 이현이 쓴 글의 제목이었습니다. 글에는 구타와 가혹행위의 실태, 신고 체계의 문제점, 간부들의 소극적 대응,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 고통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죠. 완성된 원고를 이현은 법학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실제 경험자가 쓴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아직도 있다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댓글들이 쏟아졌고 글은 다른 사이트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끌었죠. 한 시사주간지에서 이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죠.
이현은 고민 끝에 응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인터뷰에서 이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글이 인용되었고 군 당국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죠. 병역문화 개선 종합대책.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었습니다. 이현의 글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몇 년이 지난 후 이현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인권 전문 분야를 선택했죠. 여전히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침묵하지 않는 증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이현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정민호였죠. 정일병님, 아니 이제는 변호사님이시군요. 늦었지만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편지가 왔습니다. 이현의 글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죠. 그날 밤 박영숙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현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침묵하지 않아서. 박영숙은 아들의 글들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인터넷이 서툴렀지만 도서관에 가서 찾아가며 읽었죠.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이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후에도 이현은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죠. 그의 글들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 근처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치볶음밥과 떡볶이를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보면 박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글 잘 써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글 말이에요. 그 아들의 글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기록은 총보다 멀리 간다. 이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현의 기록은 총보다 주먹보다 권력보다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때로는 펜 끝에서 나오는 글로,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말이죠. 이현이 선택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버텨냈습니다.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만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 침묵하지 않았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겠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가요? 그리고 그때 당신 곁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당신의 조용했던 싸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쩌면 지금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버틸 이유가 되어줄지 모르니까요.